카드 들고 ATM 앞에 섰는데 기계가 먹통입니다. 고장이 아니에요. 은행 전산망 자체가 다운된 거예요. 옆 사람, 뒷사람 다 마찬가지고요. 은행 앞엔 몇백 명이 줄 서 있는데 문은 닫혀 있습니다. 공포 영화 아니에요. 1997년 대한민국의 실제 풍경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용히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온다고요. 근데 뉴스는 조용합니다. 공포 마케팅이라고 욕먹을까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 사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 경신, 좀비 기업 20% 돌파,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급증, 1997년 위기 직전 신호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휴대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와 있어요. 주요 은행 영업 중단, 카드 결제 시스템 장애, 당분간 현금 거래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편의점 가서 물 사려는데 카드 안 되고 계좌이체도 막혔어요. 지갑에 현금 10,000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없으면 그냥 나와야 하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토스도 다 막혔거든요. 디지털 시대가 순식간에 현금 시대로 역주행하는 거예요. 회사 가려고 지하철역 갔더니 배차 간격이 평소의 3배예요. 에너지 비용 감당 못해서 운행 횟수를 확 줄인 겁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차량을 안 늘려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플랫폼에 꽉 차 있는데 말이죠. 회사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임원들 긴급 회의 중이고 직원들은 수군거려요. 점심시간에 인사팀장이 전체 공지를 띄웁니다. 구조조정 실시, 희망퇴직 신청 접수 시작이라는 내용이에요. 며칠 뒤엔 명단이 나옵니다. 10년 넘게 다닌 부장님도 실적 좋았던 과장님도 다 포함돼 있어요. 내 이름도 있을 수 있다는 공포가 사무실을 덮치는 겁니다. 그나마 월급 나오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40대 교사 박 씨는 월급이 3달째 안 나왔거든요. 정부 재정 악화로 공무원 급여도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공무원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죠. 1997년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 씨는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비참해요. 식당 운영하는 김 씨는 하루 매출이 평소에 30%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끊었거든요. 다들 집에서 밥 해먹고 라면으로 버티는 거예요.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바닥이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가게 문 닫기로 결심했는데 보증금도 못 받습니다. 건물주도 파산 직전이라 돈이 없는 거죠. 몇 천만 원 들여서 차린 가게가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최 씨는 일감 자체가 사라졌어요. 기업들이 정규직도 해고하는 판에 외주를 줄 리가 없죠. 지난달 수입 제로, 이번 달도 제로예요. 비상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3달이면 바닥납니다. 그 다음은요? 모르겠어요. 1997년엔 이렇게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대형마트 풍경도 이상해요. 진열대 절반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입식품 코너는 아예 폐쇄됐고요. 환율이 2배 뛰니까 수입 자체가 끊긴 거예요. 남은 상품들은 가격이 평소의 2배예요. 라면 한 박스가 2만 원이고 식용유 한 병이 15,000원입니다. 사람들은 카트에 최소한만 담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계산대에선 현금만 받고 카드는 거부합니다. 지갑에 현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거죠. 백화점은 유령의 집이 됐어요. 매장 절반이 셔터 내렸고 영업하는 곳도 직원이 없어요. 인건비 아끼려고 최소 인원만 남긴 겁니다. 명품관은 완전히 폐쇄됐고요. 쇼핑 천국이던 곳이 폐허로 변한 거예요. 연금 받는 60대 이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국민연금 지급액이 30% 삭감됐거든요. 정부 재정 악화로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월 200만 원 받던 게 140만 원이 됐는데 물가는 2배로 올랐어요.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반의 반토막인 거죠. 평생 납부한 돈이 배신당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약값 감당이 안 되니까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속출합니다. 대학생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취업 설명회 가봐도 채용 계획이 전부 취소됐거든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공무원도 다 신규 채용 제로예요. 졸업하면 백수 확정인데 학자금 대출 상환은 시작되는 겁니다. 돈 벌 곳도 없는데 매달 빚 갚으라고 독촉이 오는 거죠.
30대 신혼부부 정씨 부부는 아이 계획을 포기했어요. 출산 비용이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뛰었거든요. 보험 적용도 안 되고요. 아이 낳는 게 사치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출산이 더 악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택배 배송도 마비됐어요. 택배 기사님들이 기름값 인건비 못 받아서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도 배송이 한 달씩 걸리고 어떤 건 아예 안 옵니다. 택배 회사 자체가 폐업했으니까요. 다음 날 배송이 당연하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학교에선 급식이 중단됐어요. 일부 지역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도시락 지참 공지를 했거든요. 부모들은 새벽부터 도시락 싸느라 정신이 없고 못 싸오는 아이들은 점심을 굶습니다. 무상급식 시대의 종말이죠. 대학이 폐교되기 시작해요. 지방 사립대학들이 재정 파탄으로 문을 닫는 겁니다. 학생들은 전학을 가야 하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졸업장도 못 받고 학력이 공중분해되는 거죠. 대학 나오면 안전하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보험 해지 광풍이 불어요. 보험사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지금 받아보니 원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20년 동안 매달 내던 보험료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죠. 병원 응급실 풍경이 바뀌었어요. 진료비 선납 안 하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병원이 미수금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돈 없으면 생명도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IMF가 오면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의 변화예요.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냐고요? 1997년엔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설마라고 했어요. 근데 닥쳤죠. 두 번째는 그때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더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빚은 훨씬 많아졌으니까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위험 요인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계빚이 폭탄처럼 쌓여 있습니다. 1,800조 원이에요. 국민 한 명당 3,500만 원씩 빚진 셈이죠.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요. 더 위험한 건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겁니다. 금리 오르면 이자가 바로 폭등하는 구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위기 오면 7%에서 8%로 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 3억 있는 직장인 최 씨를 봅시다. 지금 이자가 월 100만 원 나가는데 금리 2배 오르면 월 200만 원 내야 해요. 최 씨 월급이 350만 원인데 이자만 200만 원이면 생활비는 1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집 팔려고 결심했는데 매물이 넘쳐나요. 다들 같은 생각이니까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터지면 가격은 추락합니다. 3억짜리가 2억으로 1억 5천으로 떨어지는 거죠. 팔아도 빚 못 갚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도 폭발해요. 집값이 폭락하니까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양산되는 거죠. 세입자는 전세금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하고 모두가 파멸하는 겁니다. 1997년엔 강남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빚이 훨씬 많으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60%가 부채를 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정부가 막아주겠지라고요? 1997년에도 정부 있었어요. 못 막았습니다. 아니, 위기를 키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빚도 사상 최대치거든요. 좀비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겁니다. 좀비 기업이 뭐냐고요?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계속 대출 굴려주니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기업이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은행들은 왜 빚을 계속 연장해 줄까요? 부도 내면 자기들도 손해니까요. 그래서 눈 감고 대출을 갱신해 주는 겁니다. 경기 좋을 땐 이게 통해요. 근데 위기가 오면 은행도 못 버팁니다. 동시에 대출 회수에 나서는 거죠. 그럼 좀비 기업들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A 기업이 부도나면 B 기업도 연쇄 부도고 B가 무너지면 C도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40대 중소기업 직원 강 씨를 봅시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다니는데 납품받는 대기업이 파산했어요. 받을 돈 80억이 공중분해됐죠. 강 씨 회사도 자금난에 빠져서 연쇄 부도 났습니다. 강 씨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고 자동차는 중국산 전기차 물량에 밀려서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조선업은 수주 절벽을 맞았고요. 우리가 잘한다던 산업들이 전부 위기인 거죠. 수출이 줄면 달러가 안 들어오고 달러 없으면 환율이 치솟고 환율 오르면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빚 못 갚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50대 부장 한 씨는 30년 다닌 제조업체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가 중국 제품 공세에 밀려서 수출이 반토막 났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30%도 안 되니까 구조조정 시작한 겁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해외 변수도 무섭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쏠려요.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도 돈 빼서 미국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 IMF한테 손 벌려야 해요. 1997년처럼요. 지금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고요? 착각입니다. 단기 외채까지 따지면 위험 수준이에요. 중국 경제 붕괴도 직격탄이에요. 부동산 버블 터지고 소비 급감하고 성장률 추락하면서 우리 수출이 타격받고 있거든요. 중국 의존도를 너무 높였던 게 독이 된 거죠. 수출이 반토막 나면서 기업들이 연쇄 타격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변수예요. 일본이 금리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우리도 충격파를 피할 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북한 긴장,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한꺼번에 터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고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투자자 윤 씨는 주식에 8천만 원 넣었는데 외국인 매도 폭탄에 계좌가 반토막 났어요. 손절하자니 아깝고 버티자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결국 손절했는데 그 후로 더 추락했죠. 노후 자금을 날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완벽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가게는 빚 못 갚고 기업은 부도나고 외국인은 돈 빼가고 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전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가게가 무너지면 소비 줄어서 기업 망하고 기업 망하면 실업자 늘어서 가게 더 무너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위험하다 판단해서 자본 회수하고 도미노처럼 붕괴하는 겁니다. 1997년 IMF도 똑같은 경로로 왔어요. 기업 부실, 금융권 부실, 외환 위기, 국가 부도 위기가 몇 달 만에 터진 겁니다. 두 번째도 같은 길을 걸을 거예요. 차이점은 이번엔 빚이 몇 배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어요. 은행 부실 채권 급증, 기업 부도율 상승, 외국인 투자 이탈이 전부 1997년 직전 패턴과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고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대응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달러 확보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달러예요. 원화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원화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거든요. 1997년 IMF 때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등했어요. 원화 가치가 60% 이상 증발한 겁니다. 통장에 1억 있던 사람들 실질 가치로는 4천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6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반면 달러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이 2배 반으로 불어났어요. 원화를 달러로 전환하는 게 답입니다. 비상금의 최소 절반은 달러로 보유하는 게 안전해요. 5천만 원 있으면 2,500만 원어치는 달러 바꿔놓는 겁니다. 환율 1,400원일 때 바꾸면 2,000원 될 때 큰 차익이 생기죠. 환율 더 내려가면 손해 아니냐고요? 위기 오면 환율은 무조건 폭등합니다. 1997년처럼요. 지금 1,400원이 비싸 보여도 2,000원 될 때 보면 싼 거예요. 타이밍 재지 말고 지금 바로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달러는 현찰로 보관해야 해요. 은행 달러 계좌가 아니라 진짜 지폐로요. 왜냐면 은행 문 닫으면 계좌 숫자는 아무 소용 없거든요. 손에 쥐는 현찰이 진짜 자산입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나눠서 숨겨놓으면 됩니다. 직장인 조 씨는 작년에 4천만 원을 달러로 바꿨어요. 환율 1,300원일 때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400만 원 수익이죠. 위기 와서 환율 2,000원 되면 2,100만 원 이익입니다. 조 씨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원화 현금도 당연히 필요해요. 당장 쓸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까요. 석 달치 생활비는 원화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월 400만 원 쓴다면 1,200만 원 정도요.
그 이상은 달러로 전환하는 게 답이에요. 금도 훌륭한 자산이에요. 1997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기억하시죠? 금값이 급등했어요. 위기일수록 금이 강합니다. 달러와 금을 적절히 배분하면 좋아요. 달러 50%, 금 30%, 원화 현금 20% 같은 식으로요. 달러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은행 가면 바로 살 수 있어요. 환전 창구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한도가 있긴 한데 며칠 나눠서 사면 되고요. 귀찮아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생명줄이에요. 달러 보유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째, 원화 폭락해도 안전하고 둘째, 환차익으로 수익도 나고 셋째,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거예요. 해외 이주도 가능하고요. 원화는 한국에서만 쓰고 가치도 떨어지죠. 부채 정리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빚이 많으면 위기 때 정말 위험해요. 금리 폭등하면 이자 못 갚아서 파산하는 거거든요. 1997년엔 수십만 명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집 잃고 신용불량자 되고 가정 파탄 나고요. 대출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정답입니다.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지 이러면 위험해요. 위기 오면 여유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금리 폭등하면 원금 갚기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갚는 게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필수고요. 금리 상승 위험을 차단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유 자금으로 일시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세 낀 집이 있으면 팔아서 부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끊는 게 중요해요. 그거 눈덩이예요. 위기 오면 카드사 파산하고 신용 붕괴하고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고통스러워도 정리하는 게 미래를 위해 현명합니다. 직장인 류 씨는 대출 6천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 전부 청산했어요. 상여금, 연차 수당, 투잡 수입 전부 털어서요. 주변에서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했는데 지금 보니 신의 한 수였죠. 위기 와도 류 씨는 버틸 수 있어요. 생존 기술 확보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위기 오면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요. 정규직 해고하는데 신규 채용할 리 없죠. 그럼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요? 기술로 버티는 겁니다. 혼자서도 돈 벌 수 있는 실전 기술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디자인, 영상 편집, 라이팅, 통번역 이런 스킬 있으면 프리랜서로 생존할 수 있어요. 회사 망해도 문제 없죠. 온라인으로 일감 받아서 버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배우는 게 생명줄이에요. 위기 오고 배우면 너무 늦습니다. 자격증도 미리 취득하면 유리해요. 전기기사, 위험물기사, 지게차 같은 실용 자격증이요. 사무직 잘리면 현장직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격증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 훨씬 수월해요. 농사도 배워두면 큰 자산이 됩니다. 도시 생활 못 버티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먹고는 살 수 있어요. 1997년 IMF 때 도시 떠나 귀농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도 굶지는 않았어요. 부업 시작하는 것도 똑똑한 선택입니다. 지금 직장 다니면서 주말엔 배달 대행하고 야간엔 택배 분류하고 틈틈이 온라인 판매하고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본업 날아가도 부업으로 버틸 수 있어요. 40대 직장인 서 씨는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부동산 중개사 공부해요. 자격증 따서 투잡 준비하는 거죠. 회사가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을 버린 겁니다. 서 씨는 현실을 아는 거예요. 인맥도 확장해 놓으면 큰 도움이 돼요. 위기 때는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거든요. 친구, 선후배, 동문, 동호회 네트워크를 넓혀 놓으면 정보도 얻고 일자리도 소개받고 서로 돕고 살 수 있어요. 혼자는 무너지기 쉽지만 함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위기는 사실 기회이기도 해요. 1997년 IMF 때 부자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달러 확보하고 있다가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매입한 거죠. 부동산도 싸게 사고 주식도 저가에 담고 사업체도 인수하고요. 10년 후엔 대부호가 됐어요.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부를 축적합니다. 반대로 준비 안 한 사람은 모든 걸 잃어요. 1997년 IMF가 냉정하게 증명했죠. 두 번째 IMF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해요. 달러 확보할 건가요? 부채 청산할 건가요? 기술 익힐 건가요? 아니면 설마 나한테 하면서 방치할 건가요? 두 번째 IMF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준비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달러 확보하고 빚 갚고
기술 배우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위기 안 와도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준비 안 하면 위기 오면 끝입니다. 그때는 몰랐어. 시간이 없었어.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파산이죠. 1997년을 떠올려 보세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운명이 180도 갈렸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차이는 선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지금 행동하는 게 전부예요. 오늘 당장 달러 환전하고 내일 대출 상환 계획 짜고 모레 기술 학습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패배해요. 두 번째 IMF, 두렵지만 대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